참새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2026년 5월 15일 참새 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268페이지 중간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상하고도 짧은 스토리였다. 내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그중 한 마리로 변하는 게 아닌가. 이는 훗날 내가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연구를 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나는 어떤 동물을 연구할 때마다 그 동물이 되었다. 그 동물처럼 생각하고 또 느끼려 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을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연구 과정에서 의인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물 행동학 연구자로서 나는 나를 동물의 입장에 두려고 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고 했다. 비록 그들 중 특정한 종이 나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꿈은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곤충의 화학적 방어 체계와 의사 전달 체계 연구에 있어서 선구자 격인 토머스 아이스너 역시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우루콰이에서 태어난 그는 그 지역의 곤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스페인어로 그 곤충들과 대화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심지어 한 번은 내가 곤충이 되어서 다른 곤충들에게 내가 사람이 된 꿈을 꾸었다고 꿈속에서 말한 적도 있다. 연구 대상에게 이 정도로 친밀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나무를 그리려면 먼저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라. 만일 과학자가 곤충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왜 나무나 세포, 염색체라고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종류의 감정이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과학자가 바로 바버라 메이클린턱이다. 그녀는 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연구를 했다. 자신의 식물들과 함께 그 유전자 물질을 조합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맥클린턱은 그 결과 개별 식물 하나하나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그녀는 시간을 투자해서 식물들과 친구가 된 셈이었고
그들의 눈으로 식물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앞서 관찰을 다룬 장에서 조지아 오키프가 전남성을 그리면서 겪게 된 일과 같다. 그녀가 나중에 말하기를 유기 조직체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실제로 스스로가 유전자나 염색체가 된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맥클린턱의 경험은 다른 숱한 과학자들 역시 겪었던 일이었다. 외과 의사인 리타 레비몬탈치니는 환자에게 너무나 강하게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현업 의사직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였다. 그녀는 대신에 세포 성장과 그것을 통제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나는 당시 쥐의 악성 종양으로부터 이식된 조직이 어떻게 병아리 배아의 지각신경과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면서 연구 초기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야말로 내 모든 생각은 열광에 사로잡혀 밤낮 없이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종양의 전달체인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효력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다. 신경생물학자인 찰스 셰링턴은 이와 유사한 열광이 산티아고 라몬 이카알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셰링턴은 라몬 이카알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산티아고는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를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를 느끼고 행동하고 갈구하고 기도하는 영역으로 대응했다. 그는 종종 튀어나온 섬유질 때문에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를 찾아내려고 더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는 정자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같은 남자를 향해 질주하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의식하면서 생긴 격렬한 충동 때문이라고 상상하곤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연구자로서 그 성공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을지 자문했다. 대다수의 사람은 상당히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분자 생물학자인 야크 모노는 단백질 분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걸어놓고 있다. 조슈아 리더버그 역시 생물학적 상황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상상하는 능력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일 박테리아 염색체의 화학적 조각의 일부라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고 나면 나는 염색체가 되어 내 주위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고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해야 할지를 알아내려고 하게 된다. 물리학자들 역시 통찰을 얻기 위해 연기와 감정이입에 의존한다. 유기화학자인 피터 디바인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느낌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탄소 원자가 무엇을 원하지? 하는 식이다. 아인슈타인 역시 우리가 첫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신이 광자가 되어 그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머는 만일 내가 전자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양자 물리학에 혁명을 몰고 올 수 있었다. 또 다른 천재 물리학자인 한네스 알프벤은 자신이 얻은 통찰 대부분이 스스로 하전입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데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기 유체 역학 방정식을 다루는 대신 전자와 이온에 올라타고 앉아 그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힘이 나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밀어붙일지 상상했다. 맥클린턱에서부터 알프벤까지 모두 노벨상 수상자인 이들은 이러한 사냥의 방식에 고유한 힘이 내재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과학자에게 진실인 것이 발명가에게도 진실이 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제너럴 모터스의 연구 담당자로 일한 찰스 F. 캐처링은 복잡한 계산과 모델에만 빠져있는 수하의 엔지니어들 이런 식으로 부직곤 했다. 그래, 그런데 말야, 자넨 엔진 속의 피스톤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나? 그레이엄 벨은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 버렸다. 그가 시청각 장애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정작 벨 자신은 실종되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이다. 그의 아내는 그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불평을 했다. 사태를 뒤늦게 깨달은 벨이 사과했다. 청각장애 연구 때문에 당신에게서 떨어져 저 멀리까지 갔었소. 그동안 당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당신의 느낌을 가질 수도 없었다. 오로지 청각장애, 이 생각뿐이었지 내 마음속에는 고도 뿐이었소. 내 생각이 줄고
청각장애인이라는 금을 따라 달릴 때 나는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사라졌던 거요. 배우들이 그러했듯이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벨 역시 청각장애인이 되어야 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설계하는 기계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예술가들 역시 유기체적인 느낌에 의지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종종 작업 중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 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화가 조안 미첼은 말했다. 그림은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내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림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는 화가가 그림의 주제와 일체가 됨으로써 얻는 동찰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화가들은 수천 년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정이입의 직관력을 배양해 왔다. 200여 년 전 중국의 소동파는 대나무를 그리려면 먼저 대나무가 내 속에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 손에 붓을 쥐고 눈으로 집중하면 그림이 바로 내 앞에 떠오른다. 그럼 그것을 재빨리 잡아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냥꾼을 본 토끼처럼 그림이 잽싸게 사라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완벽한 이해는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이제 우리는 감정이입이 모든 종류의 창조적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이입을 배울 수 있을까? 해답은 참으로 간단하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경구 연극이 그것이다 를 떠올리면 된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연극 경험은 감정이입적 상상력을 촉발하고 증진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급의 감정이입가 되기 위해서 연기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메소드 배우들이 고안한 많은 테크닉들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해볼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 실제나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때 집중되는 내적 주의력을 연습하라. 이는 세상에 대해 자신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에 대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기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을 열 때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이 느낌은 물리학적 설명이라는 대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어떤 분야든지 배우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느낌들을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내적 주의력을 연마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외적 주의력을 연습하라. 배우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면밀하게 연구한다. 스타니슬라브스키 제자들 앞에서 어떤 것을 한 번만 보여주고 감춘 다음 가능한 자세히 이것을 기억해내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흥미로운 습성을 정확히 모방해내려고 했다. 이 접근법은 침팬지 시계 혹은 헉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흉내낼 때 유익한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의 외적 주의력이 미치는 대상이 지각하고 느끼는 것을 상상하라. 그 대상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이고 그의 감각기관과 육체적 속성이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하라.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감각과 정서 사이에서 연결된 끈을 찾아내라. 이 접근법으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북중 인물과 친밀감을 느끼고 일체화되었듯이 당신도 세포나 바이러스, 탄소 원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역시 감정이입에 접근하는 또 다른 통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통찰은 사람의 심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훌륭한 문학 작품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도 맛보게 해준다.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 표는 원소의 욕망을 알게 해주며 T.H. 화이트의 한때 그리고 미래의 왕, 어린 왕 아서가 개미, 매, 올빼미, 물고기 등 여러 생물 등으로 변신하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두더지처럼 실제로 땅을 파거나 물고기처럼 헤엄을 쳐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흉내내기는 항상 감정이입을 유용한 방법이 된다. 이런 접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도 있다. 196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의 생물학자들은 세포가 유전자 메시지를 단백질로 풀어내는 과정을 대규모로 재현했다. 생물학과 학생들에게 DNA나 RNA 배열에서 염기, 아미노산, 리보솜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그런 다음 풋볼 경기장에 모여 크게 틀어놓은 록 음악에 맞춰 각자 맡은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헬리콥터 촬영으로 이 대단한 볼거리를 전체를 기록에 담았다. 이런 실습은 미시건 주립대학의 곤충학 교수 캐서린 브리스토에 의해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교실 안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다. 시카고 대학의 자프라 레먼과 뉴욕 대학의 수전 그리스는 생태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들 간의 상호작용과
화학적 반응을 춤으로 보완하기도 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례는 우리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장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시스템 내에서 특정 부분을 맡아 기능하고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를 축조하는 일이다. 사실 감정이입에 관해서라면 세상 전체가 그 대상이 되는 무대인 셈이다. 내일은 다음 주부터는 생각도구 9번째 사원적 사고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작가님들께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또 다른 느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스승의 감사를 생각하며 한 주 마무리. 행복한 하루 되세요.